627 규제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요거. 보유세 인상 전세 대출 3억 한도 세제 개편 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거랑 가을 전세 대란 이거랑 앞으로 다가올 현상 아파트 거래량 75% 감소했다. 이거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요거를 궁금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규제하고 한 달 딱 됐고요. 이제 한 4일 됐네요. 한 달 4일 정도 지났고,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매매 시장,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임대 시장으로 나눠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일 잘 표현된 기사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7월 27일 기사고요. 4일 전 기사고, 627 대책 있고 나서 한 달, 푹 꺾인 매수 심리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된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내용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5.5% 감소했다. 거래액도 78.3% 급감했다. 이건데, 일단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매수급 지수를 봤더니 매매수급 지수는 뭐냐면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매수세가 막 거센 거예요. 살려고 막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을수록 매도세가 거센 거. 막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이거거든요. 그게 수요 우위가 강해지다가 대책 시행 후에 기준점까지 하락했다. 예,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책을 시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려고 막 달려들던 게 진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셨나봐요. 거기에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면 관망하던 수요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계략적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좀 맞는 말들이에요. 맞는 말들이라 요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임대 시장은 전세 월세화, 전세 정상화? 뭐 이래가지고 627 대책 이후에 서울에 월세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 월세로 돌아선다. 막 이런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월세 매물이 늘고 있다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 달 새 전세 물량의 개수가 3% 정도 줄었고요. 월세 물량의 개수는 2% 정도 늘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세 대출도 막았잖아요, 이번에. 그죠? 이번 627 대책의 핵심은 얼마 전에 제가 일주일 뒤에 해설해드린 영상 다 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반전세가 늘어난다. 근데 반전세가 이제 월세로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기사입니다. 제가 이 두 개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간략하게 소개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는 대부분 단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보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매매 시장에서 제가 보는 세 가지가 이겁니다. 거래량, 매수 심리, 그리고 매물수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최근에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가늠을 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6월 달에 규제 전에 11,88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10,000건 뚫었습니다. 이 10,000건 뚫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10,000건을 뚫었어요, 6월 달에. 최근 한 3년 동안 10,000건 넘었던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뚫은 거예요. 그것도 10,000건 정도가 아니고 12,000건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그야말로 진짜 거래가 활발해졌던 거죠. 7월 달에 2,691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표를 이 통계를 수합할 때는 보통 계약 신고 의무 기간이 계약하고 나서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7월 말일인데 방송일 라이브 방송 기준으로 오늘 거래된 거 중에 신고가 안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2,691건에. 그럼 그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8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완전히 확정돼서 나오려면 8월 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6월은 이거는 확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확정이죠. 이거 확정입니다. 근데 7월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8월 한 달을 더 기다려봐야 미신고건까지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오래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50에서 적으면 많으면 80% 사이가 늘거든요. 그 달 말일 대비. 그래서 제가 대충 70% 정도를 할증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4천에서 5천 건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 4,575건 정도 될 것 같아요. 8월 말이 되면 확정되는 7월 거래량이. 그러면 60%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사는 어땠어요? 아까 75%가 줄었다고 했죠? 그 75%의 근거는 그냥 요것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많이 준 거죠. 60%준 거면 엄청 준 겁니다. 이거 거래량의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매매 거래는 확실히 안 되고 있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매수 심리. 매수 심리는 제가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봐요. 아까 그 기사에서도 기자분이 소개를 해주셨죠? 이 매수 우위 지수는 6월 23일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막 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6월 23일, 그러니까 규제 직전에 정말 막 핫할 때, 그때는 99.3이었습니다. 근데 규제하고 나서 최근 이제 매수 우위 지수 통계가 7월 21일 날 나왔는데, 그때 52.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이 옛날처럼 달려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 4월 초 수준이에요. 자, 4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물 확 끼얹듯이 그때도 잠깐 주춤했었거든요. 그때 수준으로 내려갔다. 매수 우위 지수가. 매물수는 6월 27일 날 그 규제 나오는 날 76,488개였고요. 한 달이 지난 현재 오늘이죠. 7월 31일 오늘 기준으로 74,795개. 매물은 오히려 줄었어요. 2.2%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준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리하면 거래량은 확 줄었다. 무려 절반 이상이 줄었고 사람들의 관망세는 확실히 짙어졌다. 근데 매물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 요게 지금 상황이에요. 임대는 어떠느냐? 임대도 똑같이 거래량, 임대 심리, 매물수 이렇게 현재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6월 달에는 12,029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고요. 월세 거래는 8,700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에 전세가 8,531건, 월세가 5,857건이 기거래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정을 해보니 7월의 전세 거래량은 대략 14,000건에서 15,000건 사이, 그리고 월세 거래량은 거의 10,000건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되게 웃기죠, 여러분. 매매 거래는 어떻게 됐어요? 60%가 줄었어요. 근데 전월세 거래는 6월 대비 15% 정도 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7월 말이고 아직 거래 신고가 한 달이 남았는데 벌써 8,000 건이 넘은 거예요. 전달에 12,000건인데.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절반 이상 됐으니까 많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대거래 많이 되네? 요즘에 임대거래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임대 심리는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 사장님들한테 요즘에 전세 많아요, 적어요? 전세가 모자라요? 아니면 전세가 남아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봤을 때, 사장님들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과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들의 비율을 내고요. 100에다가 이 부족을 더하고 충분을 빼서 나오는 숫자가 이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가 부족하다. 지금 현장에 전세가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장이 많다는 거죠. 이 전세 수급 지수는 6월 23일 규제 전에 145였고요. 7월 21일 현재 145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좀 구하려고 하면은 뭔가 빡빡한 느낌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수입니다. 전월세 매물수인데 전세 매물수는 6월 27일 날 24,800개였고요. 월세 매물수는 19,000개 정도 됐는데 7월 30일 현재 전세 매물수는 23,600개, 월세 매물수는 19,088개. 그래서 전세 매물수는 5% 정도 줄었고요. 월세 매물수는 1% 정도 늘었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거래량은 매매는 줄어들었지만 전월세는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해당 수요가 임대로 옮겨가는 모양새라 이겁니다. 자, 매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어떡하지? 집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전세로 가볼까? 월세로 가볼까? 약간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매매하고 임대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매매만 보거나 임대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재이기 때문에 매매든 임대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월 단위로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물론 비수기냐 성수기냐 이사철이냐 이게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만 7천 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2만 7천 건이라는 매매, 전세, 월세 전체 거래량 중에 매매가 줄어들면 그만큼이 전월세로 옮겨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 상태는 어떠냐? 매매는 뭐 완연한 관망세고요. 임대는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급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셋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상태, 향, 뭐 전망 이런 거 다 보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전세 구하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그냥 전세 있는데 이게 제일 나아요. 이거라도 빨리 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저층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탑층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전세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딱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급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매물수는 매매는 감소하고 있는데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는 감소하는데 월세는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 뭐냐, 왜 그러냐, 이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이번 627 규제, 대출 규제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했죠?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줄이고 그 임대인이 바뀔 때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신축 입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전세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축 아파트 뭐 강남이나 서울에 좀 괜찮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 전용 8사 전세가 15억, 뭐 16억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15억, 16억씩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전세가. 근데 이게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이제 그 분양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월세로 돌리는 겁니다. 예, 전세가를 떨어뜨릴까 하다가 전세가 떨어뜨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딱 상황이에요. 한 달 지난 지금 현재 상황. 정리하면 매매는 이 대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를 한 줄로 정리하면 매매 시장에서는 급등을 진정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급등을 진정시킨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급하게 올라가던 거를 거래량을 죽이면서 진정을 시킨 겁니다.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유도했다. 이 딱 두 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하반기 방향을 잡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3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길게 봤을 때 이제 침체에서 반등으로 가는 시기고 이 시기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최근 3년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셔야, 이해하셔야 다음부터 오는 하반기에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3년을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나눠서 하반기로 나눠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사실 이 장표를 제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구해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책, 시장 분위기, 거래량, 전세 시장 이렇게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23년 하반기, 상반기 들어올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어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5억까지 대출해주는 원래 없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고요. 분위기는 뭐 완전 이제 대폭락 분위기였죠. 2022년 1년 동안 강남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25에서 많게는 거의 45, 50%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 폭락하는 분위기였어요. 거래량은 어땠냐면 원래 2022년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되다가 특례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는 거예요. 야, 집 살래? 툭? 살까?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도 저리로 5억이나 해준다잖아 하면서 거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세는 이 2022년에 역전세가 엄청 심했거든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 역전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하반기가 들어오면서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게 가격이 조금 올라왔어요. 반등이 온 겁니다. 여전히 정책에선 특례론이 있었고요. 분위기는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잠깐 오른 거야.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죽은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질 때 휴 떨어지다가 땅바닥 맞고 살짝 튀어오르는 거 있지? 그건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의심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거래량은 또 주춤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거 아닌가 하면 사람들이 또 주춤했어요. 근데 전세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2024년 상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가 나왔냐면 신생아 대출이 나왔어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신생아를 낳은 부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리로 해줬고요. 이때 좀 과열됐습니다. 이때 조금 과열이 되면서 이때 당시 2024년 7월인가 8월에 거래량이 거의 10,000건에 육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좀 놀래요, 이때.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고요. 전세는 계속 오릅니다. 하면서 뭐가 됐냐면, 이거 집값 오르잖아. 야, 집값 오르잖아. 은행 너네들 때문이야.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나왔어요. 대출 그냥 싹 다 해주지 마. 전체 대출해줄 수 있는 은행권의 대출 총량을 정해놓고 그거를 못 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했는데 실제로 모양새는 은행들이 아니에요. 정부 형님들이 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나왔고요. 이러니까 돈줄을 쥐니까 이게 뭐 집 못 사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아닌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소강 상태가 됐고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세는 계속 오릅니다. 전세는 줄기차게 올라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가 되면서 이거 토어제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걸 해버리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빵 터집니다. 빵 터졌다가 너무 놀래서 다시 토어제 확대 재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과열이 일어났고요. 6월 달에는 무려 거래량이 12,000건에 가깝게 엄청나게 시장이 뜨거워집니다. 거래량 늘어나고 전세는 뭐 계속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또 뭐가 나와요? 규제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627 저는 대출 규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거든요. 대출 규제 나오고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거래량이 60% 이상이 폭감하는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확실히 감소를 했고요. 전세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거래가 나오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저 임대 사업자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세가가 이전보다 더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요 가격에 내놓으시는 게 적합합니다라고 저한테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매물도 감소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소강 상태였다가 과열로 넘어가는 요런 폭락 분위기였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 되는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지금 일단은 파란색이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빨간색이 올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때는 어떤 게 주요했냐면 정책과 금융이 이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정책과 금융.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례론이 사람들한테 계속 넛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써. 이 대출 엄청 좋은 거야. 써. 금리도 싸고 한도도 높고 너 내 집 마련 고민되면 이거 써서 내 집 마련해. 그리고 이 금융은 뭐냐면요. 은행에서 이 특례론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거래량이 너무 적어져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자, 담보대출 제품의 가격이 뭐예요? 금리죠, 금리. 금리를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넛지를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요했고요. 이때는 뭐가 주요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 금융. 이때는 토어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규제하다가 갑자기 토어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은행들이 2025년에 담보대출 팔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 이때. 그리고 이때 대출 못 팔게 했잖아. 그러니까 초반부터 아주 그냥 은행들이 금리를 막 내리고 대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한테 대출 돼요? 왜 안 돼요? 저희가 대출 해드릴게요 하면서 금융 쪽에서도 풀어줬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학습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요런 반등이 일어났다. 그럼 지금 상태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다만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죠.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상태는 급한 불을 끄고 열기가 사그러드는 상태거든요. 그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재점화 될 것인가?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게 재점화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진화가 될 것인가. 이 두 개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요소가 앞에서 영향을 줬다고 했죠? 학습.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이거랑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금융 사이드에서의 부분, 요것들을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재점화가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학습이 굳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 무조건 상급지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든다. 어떤 상황이. 그러면 재점화가 될 거예요. 예, 다시 사람들이 달려들 겁니다. 정책에서는, 근데 완전히 진화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상급지 이동 안 하는 이만 못 하겠는데? 굳이 억지로 상급지 이동해야 될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진화로 갈 수도 있어요. 정책은 어설픈 공급 대책 내면은 재정화될 수 있습니다. 어설픈 거. 어설픈 게 뭐냐면 딱 들었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관건이 8월 달에 나온다는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 새로 임명이 네네. 됐잖아요. 국토부 장관님이 만약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어설프다. 딱 내가 들었을 때 안 될 것 같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유휴부지 활용 이런 거 있죠. 그거 안 돼요. 유휴부지 활용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3기 신도시 지금 현재 현황 쫙 어디 토지 보상 뭐 어디 뭐 착공 막 쫙 해놓고 지금 여기 문제들이 뭔지 하나씩 다 이것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대책이 아니고 그냥 청사진 정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00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속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물량,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현실적인 방안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준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로는 실제로 이런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주택 공급을 했어요, 임기 내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립적으로 봐야 되니까. 금융은 이거죠. 금융 환경이 원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하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저기 한국은행 저기 형님들이 금리를 낮추시는데 저희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이제 새해가 됐는데 2025년에 또 627로 대출 못하게 하셔가지고 6억까지밖에 저희도 지금 돈 하나도 못 벌었는데 저희도 2026년에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갑자기 또 야금야금 금리를 내리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왕창 팔아제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재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2년간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게 유지 강화가 되면 완전히 진화가 될 수 있죠.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된다거나 연초에 시중은행이 야금야금 담보대출 팔아제끼려고 금리를 내리는데 정부에서 형님들이 니네 작년 재작년이랑 똑같은 짓 한다. 니네 이제 담보대출 장사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좀 돈 좀 벌어. 니네도 컨설팅 역량 같은 거 키워가지고 막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금융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그래가지고 돈 좀 벌어. 언제까지 대출 장사할 거야? 라면서 계속 이제 막 핍박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이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공급 대책이. 이 어설프게 나올지 진짜 현실적으로 임팩트 있게 나올지 아니면 금융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한쪽으로 쏠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의 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관련된 행동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본질적인 요소를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면 지금 최근 3년이 아니고요. 솔직히 최근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간 주택시장의 가장 큰 손은 시장에 참여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시장에 참여해야 되고요. 실수요자여야 합니다.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이게 같은 단지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51제곱미터예요. 이거 가격 보면은 20평대가 10억이니까 여기 꽤 좋은 동네겠죠? 그쵸? 이 아파트 물론 최근에 반등이 있었지만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같은 단지에 23평 전용 59제곱미터 방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얘는. 또 다른 경기도의 한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21평 방 2개짜리는 여전히 전고점 한참 밑에서 헤매고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방 3개짜리 24평, 25평 아파트거든요? 요거는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가 9억 4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이 동네 좀 괜찮은 동네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되게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시장에. 여러분들 이 방 2개짜리 아파트랑 방 3개짜리 아파트 중에 누가 더 실수요자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방 2개짜리 집을 우선해서 검토하실 것 같습니까? 방 3개짜리를 우선해서 검토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25평 방 3개짜리가 제일 먼저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이면 방 3개냐, 2개냐, 1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금이 작다거나 돈이 될 것 같다거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하락 침체기에서 현재 반등 장세를 만든 건 실수요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특징이 뭘까?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근 7년 동안 1주택을 장려해서 똘똘한 한 채 환경을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타고난 본능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공감되실 거예요 아마. 나 하나 사야 되는데 나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되는데 대충 그렇게 안 사고 나 좋은 데 사고 싶어. 그 증거가 뭐냐면 지방 분들이 서울 집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만 해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건 지방에서 살 거야. 근데 하나만 사래. 집을. 그러니까 어디 살려고 그래요? 서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시장 참여 의사가 확고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늘 콘텐츠에도 댓글이 쫙 달릴 텐데 집을 어차피 안 살 사람들의 댓글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실 때. 왜냐면 어차피 집을 안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내 돈을 주고 거래를 찍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래가를 찍는 사람이. 근데 실수요자들은 어떠냐면 시장 참여 의사가 되게 확고하거나 혹은 이미 내가 거래를 했어요.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은 자신이 산 거보다 시세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집 샀어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샀습니다. 그럼 그분 지금 산 거보다 지금 시세보다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겠죠. 재작년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집 시세보다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3년 전에 샀어요. 2022년에. 그러면 그분이 지금보다 싸게 샀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2023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시세가 비싸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신고가 찍어주고 산 사람 몇 명을 빼고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산 거보다 시세가 비싸졌다 이거예요. 즉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더 좋은 자산을 갖고 싶어라는 관점으로 주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나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진다,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목적이에요. 왜? 나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혹은 4년, 5년, 6년, 7년 전에 사서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시세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는 나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어. 이게 주된 목적이라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살고 있어요. 내 집에 살고 있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규제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마포에 사는데 원래 10억 대출 받아서 서초로 가려고 서초로. 근데 10억 대출이 안 되고 6억 대출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팔아. 안 팔래. 근데 내가 규제 전처럼 막 호가를 5억을 올려가지고 내놓을 순 없지. 왜냐면 뭐 택도 없는 소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에 거래된 정도로는 내가 한번 팔아볼게. 근데 그게 아니면 안 팔아. 팔 이유도 마음도 없어. 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실수요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목적 달성이 가능해진다. 즉,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자산으로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이 사람들은 다시 행동에 나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게 가능해지는 게 언제일까요? 내 집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강남 형님이 올라요, 먼저. 자, 강남 형님이 오르니까 마포 뭐 이런 데 동생들, 작은 동생, 큰 동생들이 올라. 마포 이런 데 큰 동생들이 오르니까 서대문, 뭐 은평구 이런 작은 동생들이 올라.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가 대출 규제를 딱 묶여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집을 막 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더 위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아래 동네에서 먼저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기서 거래가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서대문 같은 데서 막 거래가 일어나요. 거래가 일어나. 일어나면은 이 집을 판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위로. 위가 이제 마포죠, 마포? 마포 같은 데 가려고 해요. 그럼 마포에서 또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강남으로 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오르고 마포가 오르고 서대문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래 지역에서부터 거래가 일어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죠, 반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래량이 확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규제는 폭등을 막아줬고,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게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실수요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합리적인 생각이냐면, 막연히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은 적어도 이전 6월 달처럼 추격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차분히 따져보고 살 수 있는 시기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 이겁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규제가 나오면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기준을 가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족하고 함께할 좋은 보금자리를 잘 마련하시려면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폭락을 기대하면서 무지성으로 관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막 급등이나 패닉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막 조심하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처럼 분위기 싸할 때 뭐라 그래요? 지금같이. 너무 떨어질 거를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실수요자들은 이가 안 되면 안 팔아요. 정도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갈아타기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관망하시면서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런 분들이 최근 3년 동안 놓친 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현재 규제 상황에서 가능한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제 상황에서 가능한 대출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규제가 되게 촘촘하거든요. 대출 규제가. 이 상태에서 가능한 정도의 대출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끌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대출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적극적인 발품을 통해서 가격 변화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최근 3년 동안 가격이 이렇게 규제 같은 게 나오면 확 놀랐다가 이렇게 가격이 팍 오를 때 이때 반드시 따라서 올라가는 게 거래량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현장을 막 가요. 집을 막 봐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혹시나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래가 요즘 거래 많이 돼요. 왜 아직도 생각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거래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기다리시더라도 임대입니다. 임대. 어쩔 수 없이 임대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임대 좋아요. 좋은데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돈을 덜 깔고 앉고 내가 목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희망주택의 매매가하고 거래 동향을 체크를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로 살면서 목돈을 딱 틀어쥐고 계속 내가 가려고 하는 희망주택의 매매가랑 거래 동향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전 안 가다가 전화하면 사장님이 알려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되죠. 평상시에 집을 좀 봐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서 매수 희망자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갱신을 앞두고 있다. 계약이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임대료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은 전월세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를 사시더라도 그거를 두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등기에 패닉 바잉이 아닌 시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폭락을 기다리면서 무지성으로 관망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속상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열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사야 될 때 안 사고 남들 다 사면서 막 1억, 2억 올라갈 때 그걸 비싸게 주고 사냐 막 제가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흥분 제가 안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발품 파시고 적당한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